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고요. 자, 지금은 현재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다는 점 하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첫 번째 기압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기압은 지금 뭐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공기가 단위 면적 분해. 너무 좀 과해, 헤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기압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단순하게 공기가 누르는 힘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공기가 누르는 힘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압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 첫 번째,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자, 기압의 방향은요, 항상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책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을 거예요. 기압의 예시. 자, 책에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신문지 혹은 뭐 페트병 뭐 여러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반구가 나와 있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은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저거 예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기압을 측정했던 사람이 있어요. 측정. 자, 이 기압을 제일 먼저 측정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토리첼리. 자, 이 사람은 기압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냐면은 이러한 커다란 수조에 수은을 가득 채웁니다. 수은을 가득 채워요. HG라고 쓰죠. 네, 수은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 여기다가 커다란 기둥을 하나 이렇게 세워요. 기둥을 하나 이렇게 세우고 이곳에도 수은을 가득 채웁니다. 자,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빈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하는 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공기가 수조 안에 있는 수은을 누르는 기압이 존재할 거고, 이거에 따라서 수은 기둥 안에 있는 수은을 밀어내려고 하는 힘과 기둥 속에 있는 수은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중력이 존재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측정 파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이렇게 수은 기둥의 높이가 얼마가 되었냐면은 76cm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은 기둥의 기울기 혹은 굵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정한다라고 하는 거, 저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압, 공기가 누르는 이 기압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 첫 번째, 기압이 커진다. 그러면 이 파란색 화살표의 힘이 세지는 거죠. 누르는 힘이 세지게 되면은 반대로 밀어 올리는 힘이 세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커지게 되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보다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기압의 크기가 더 작아진다면 파란색 화살표의 힘이 더 작아지는 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때는 76cm보다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쵸? 요거는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기압을 측정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단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기압의 크기와
그리고 기압을 측정하는 여러 단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혹은 지금 공부했던 것까지 다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기압은 1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1기압일 때 수은 기둥이 몇 cm였어? 76cm였어. 뭐가? 수은 기둥이. 그래서 76cm H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압을 측정하는 새로운 단위 우리가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바로 101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게 되면서 단위는 헥토파스칼. 얘들아,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자.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자. 알았죠?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저 1013 헥토파스칼, 즉 1기압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10m의 물 기둥이고요. 그리고 이 값과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기 기둥인데 공기 기둥은 1000km. 왜? 기권이 1000km까지니까요. 굉장히 옆으로 길게 썼죠. 저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수심 20m에서는 기압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받고 있는 기압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 결국 수심 20m라고 하는 크기는 물기둥이 얼마나 있는 거야? 20m 있는 거지. 그럼 몇 기압이야? 2기압이겠네? 그치? 근데 이 물 기둥을 누르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지. 바로 공기 기둥이 존재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 기둥의 기압은 1기압일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압을 다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심 20m에서의 기압은 총 3기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기압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생깁니다.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뭐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딱 하나, 높이가 높아질수록, 즉 높아질수록 공기의 양은 어떻게 돼? 공기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압,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 그랬잖아. 공기가 누르는 힘, 즉 기압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럼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은 수은 기둥의 높이 어떻게 돼? 수은 기둥은 76cm보다 낮아지겠죠. 그쵸? 요거까지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야 하는 게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기압차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인 바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람은 다시 1번으로 가겠습니다. 바람. 자, 바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책에서는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공기의 양이 많은 곳에서 공기의 양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바람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 천천히 한번 가보자. 바람, 공기의 양이 많은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첫 번째, 공기의 양이 많다. 여러분, 그럼 공기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높아지겠죠?
우리는 그렇게 다른 곳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압.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압력이 높아요. 그러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세지겠죠. 자, 그럼 공기가 누르는 힘이 세지면 거기에 존재하는 공기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네. 부피가 줄어들면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네. 밀도가 커진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내려가겠네. 하강 기류를 형성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럼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지표면에는 온도가 높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기압에서는 이슬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포화 수증기량이 더 증가해요. 그러면 구름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겠죠.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공기의 양이 적은 곳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우리는 이렇게 공기의 양이 적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기압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압이 낮은 곳이니까 공기가 누르는 힘은 어때요? 더 작은 거겠죠. 그러면 그 장소에 존재하는 공기의 부피는 오히려 지금보다 부피가 팽창할 것이고요. 그럼 밀도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그럼 그 공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일어나게 되고요. 지표면보다 높이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될 거고, 그 결과 구름이 생성되겠지. 그쵸? 자,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 공기라고 하는 친구는 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해됐죠? 이게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바람의 또 다른 예시, 가장 중요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 해류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해류풍은요, 해풍과 육풍으로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게 하루를 기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바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한번 가볼게. 자, 첫 번째 해풍부터 가봅시다. 해풍. 자, 여러분, 해풍은요, 간단합니다. 낮에 부는 바람이에요. 낮. 자, 낮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한번 볼게. 비열 파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열이 더 작은 육지가 더 높은 온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육지 쪽에서 상승 기류가 일어날 것이고요. 이 빈 공간을 바다 쪽에서 채워줄 거고, 그래서 이러한 세포 순환이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해풍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이냐? 첫 번째, 기온부터 합시다. 기온은 어디가 더 높아요? 육지가 바다보다 높다. 하지만 두 번째, 기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육지가 바다보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어디서 어디로 불고 있어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해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따닥따닥 붙여봤어요. 공간이 좀 협소하지만 잘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한번 지워봅시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육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육풍. 자, 육풍은 반대로 밤에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밤에는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한번 볼게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비열이 더 작은 육지의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다의 온도가 더 높아짐에 따라서 바다에서 상승 기류가 일어날 거고 육지 쪽에서 바람을 채워줘요. 공기를. 그래서 이러한 세포순환이 그려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그러면 온도는 방금 제가 어디가 더 높다 그랬어요? 바로 바다가 더 온도가 높겠네요. 그쵸? 그럼 두 번째 기압은 어디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반대로 육지가 바다보다 더 높네요. 마지막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은 어디서 어디입니까? 바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자, 여기로 넘어가서 세 번째. 이번에는 해류풍이 아니고 계절풍이에요. 계절풍. 자, 여러분, 계절풍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바람 혹은 해류풍이랑은 달리 하루 기준이 아니고 1년 기준으로 달라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년 기준으로 어떻게 바람이 달라지는 것이냐?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남동계절풍. 자, 이 남동계절풍은 마찬가지로 여름에 부는 바람이에요. 자, 그럼 얘는 왜 여름에 부는 바람이냐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죠. 누가 봐도 아름다운 한반도죠. 그리고 가장 커다란 바다, 태평양이 여기 있어. 그럼 방금 얘기했다시피 육지의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육지에서 상승 기류가 일어날 거고 이 빈 공기를 바다 쪽에서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동쪽에서 불어올 것이다.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남동계절풍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북서계절풍이에요. 이 북서계절풍 같은 경우는 겨울에 부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한반도, 이거 좀 심했다. 미안하네요. 이거 좀 미안해요. 매국노 취급받을 뻔했네. 이렇게 아름다운 한반도가 있을 때 바다가 여기 있겠지? 근데 겨울에는 추워. 육지 온도가 더 많이 떨어져. 대신 바다가 더 온도가 높아. 그러면 이 공기를 육지 쪽에서 이렇게 채워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순환이 그려지는 게 북서계절풍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저 바람 파트만 살짝 지워보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해류풍과 계절풍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이거를 비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류풍과 그 다음 계절풍. 여러분 지금 해류풍과 계절풍 둘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두 지점 사이의 기압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바람인 거는 아시겠죠? 그쵸? 해류풍과 계절풍은 결국에 두 지역 사이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쵸? 근데 해류풍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바람이었고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바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저 빈 공간의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리.
바로 해풍과 그 다음 남동 계절풍이에요. 여러분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요. 똑같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온도를 비교해 보자면은 육지의 온도가 더 높을 것이고 바다의 온도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압에 대한 크기는 정반대로 육지의 기압보다 바다의 기압이 더 높겠죠. 부는 방향은 굳이 이야기 안 할게요. 책에 다 써 있으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그 다음은 육풍과 그 다음 북서계절풍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북서계절풍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육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분포만 놓고 보면은 육지의 온도보다 바다의 온도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 두 지점 사이의 기압은 육지가 가지고 있는 기압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기압보다 더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해륙풍 파트만 지워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륙풍과 계절풍을 비교해 보면서 알게 된 또 다른 결론이 하나 있죠. 결론. 땡땡땡. 뭡니까? 기온과 기압은 서로 무슨 관계야? 누가 봐도 반비례 관계다. 그쵸?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 그 다음은 해풍, 남동 계절풍 둘 다, 육풍, 북서 계절풍 둘 다 불어가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바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친구는 불어오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류풍 같은 경우는 해풍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거, 남동 계절풍은 남동 쪽에서 불어오는 것이라는 거, 육풍은 육지에서 불어오는 거, 그 다음은 북서 계절풍은 북서 쪽에서 불어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조금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압과 바람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